자, 이제부터는 이 소식을 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조국 전 장관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인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부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물론 비공개였고 조 전 장관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좀 유출을 해보자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마침내 조 전 장관이 입을 열었는데 감찰 무마권을 감찰을 덮은 이유는 정상적으로 판단해 종료한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마 검찰 조사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굉장히 자기 변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낸 거 보면 정무적인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변호사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정무적이라는 이 단어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는 게 결국 법적인 책임을 다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정무적인 최고 책임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치적으로는 책임질 여지가 있다. 정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상세하게 진술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 회피를 하는 진술을 많이 했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밑에서 보고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했다. 당신은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나는 정무적으로 책임했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전 장관은 버린 카드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국은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랬고 백원우는 조국한테 조금 미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어제 윤도한 수석의 그 발언을 보면요. 조국 편을 들지 않고 백원우 편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백원우 쪽의 편을 들었다. 이걸로 볼 때에는 조국은 완전 버린 카드가 맞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던 오늘 오후에 있었던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다시 한번 조수임부장 뒤집어보면 윗선은 없다 뭐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윗선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은 이른바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인 회의라 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속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하튼 협의는 했지만 그래도 정무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위치, 민정수석이 상급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자에게, 고위공직자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직권남용인 동시에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 이렇다면 일단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측근들에게도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아니 직권남용도 문제지만 직무유기는 정말 문제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민정수석을 했지?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모펀드 의혹 문제라든가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는 달리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바로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아보고 이거는 더 이상 진전시키면 안 된다.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해서 중단시켰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직무유기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까지 함께 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의 방어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이 백원호 민정비서관 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3인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혼자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설이 있고 또 아니면은 반부패 비서관은 계속 감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국 장관이 못하겠다. 또는 백원우 비서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조국 전 장관의 책임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범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냐 그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으로서 여기서 이제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된 것이다. 이런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재수 전 그 부시장의 혐의가 과연 정부적으로 판단할 정도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우리 형사소송부 234조에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무조건 다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가발성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 고발 안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 경우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뇌물죄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뇌물수수 같은 거는 아주 엄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예. 청와대가 국무총리 훈령에 적용을 안 받겠지만 그 정신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과시 밝혀졌는데 그것을 이 지침과 전혀 어긋나게 그거를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없앨 수가 있느냐.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고발 안 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감찰반이 감찰 못했으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법망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정무적 최종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도 그래도 법적인 사법 처리를 쉽지 피하기 않습니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다만 삼자 협의냐 혼자냐 하는 거는 혼자하건 셋이하건 처벌은 마찬가지고 같이 처벌받냐 혼자 받냐 그 문제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전략적으로 정무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조금 종합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3인회의 1인회의 하셨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분명하게 3인회의 전에 감찰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간 조국 전 장관에게 떠미는 뉘앙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이런 정무적 최종 책임 3인회의 얘기를 했다. 그런데 김태우 전 수석은 그래서 조국은 버린 카드다. 이 분석에 대해서도 좀 동일하십니까? 우선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검찰을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실세들이 개입됐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조국 전 장관 위에 또 다른 실세들이 개입을 해서 감찰 무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감찰 무마 의혹의 최종 책임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질 수밖에 없는 그림을 윤도한 수석이 지금 그려준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그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조국 전 수석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와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것이 감찰 무마가 아니라 정상적인 청와대 감찰 활동 중에 더 이상 권한이 없어서 정리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주장이 검찰의 수사에서 계속해서 기각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조국 전 장관도 지금처럼 본인이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가 아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자신이 다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정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또 다른 실세들의 개입을 폭로할 것이냐. 저는 그 순간이 머지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신감은 이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윤도한 수석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조국 전 장관의 태도가 과연 바뀔 것인가, 저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네, 민정수석실 직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정수석이 있고 이 밑에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이 그렇죠. 있죠. 바로 이게 정무적으로 최종자라는 거예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실질적인 책임이 아니라 직제상으로 정무상의 판단일 뿐이다. 책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 내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이건희 부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2달 전 상황부터 짚어보고 올까요? 이해 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말이 맞든 안 맞든 정확하게 협의 또는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다만 그 결정하기 전에 위원장이 속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적절하지 않다. 속단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로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법무부가 당시 위원장이 저렇게 말하기까지 이건희 부위원장의 의견이 참 많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아서요. 이건희 부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의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입니다. 글쎄요, 지난주에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도 사의를 표명했고, 조국 임명은 이해 충돌이다. 이분도 권익위를 떠난다는데 요즘 흐름이 이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부 안에 이제 반부패 기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등 이런 기구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데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부가 어떤 면에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당시에 전해철 의원이 굉장히 그 국민권익위원장을 다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권익위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부 부처가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게 저는 그래서 권익위가 정말 그래도 뭔가 이 정부에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는데 결국은 보면 이건희 지금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검사 출신인데 굉장히 원칙주의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임기를 한 반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사표를 낸 겁니다. 최근에 박형철 부패비서관, 반부패비서관도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사실은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입장을 보면 이 정부가 너무 이중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전 정부의 비리,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 외외 출장 중에도 전화를 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진 검찰 수석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비롯된 이 문제에 대해 울산시장 문제, 지금 감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한마디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라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 정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전 정권 문제는 해외 출장 중에도 전화를 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의 밑에 있는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 자,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이건희 지금 부위원장이나 박형철 부패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원칙주의자들이 점점 정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권익위 부위원장의 인물 탐구를 조금 해보면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흔들리는 현 정부의 정의에 괴로워했다. 청와대와 권익위 입장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조수진 부장, 개인적으로 좀 취재한 내용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건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사 시절부터 좀 잘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고 깐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출입기자로서 이제 검사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일을 하다가 똑똑 문 두드리고 가면 양복 상의를 입습니다. 재킷을 입는다. 예, 그 정도로 좀 깐깐하고요. 별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하고는 2017년 9월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날 맡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고향이 전남이거든요. 예.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좀 뭐랄까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싶고 좀 뭔가 마음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때 당시에 그 전주로 고등학교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진상규명에 있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권익위를 가서는 굉장히 그 유독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가령 흔들리는 이 정권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재임 기간 중에 버닝썬 제보 공익신고한 것 바로 이분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제보 때문에 윤규근 총경 검찰 청장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예. 네, 이분이 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 추가 뇌물 제보 검찰에 이분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권익위에서
공익 제보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권익위를 떠난다는 기사를 보고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건희답게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왔던가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박형철 전 비서관과는 조금 사항이 달라요.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빨리 나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정부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 장관직 수행은 이해 충돌이다. 권익위에서 이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건희 부위원장 또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